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치학자 최장직 교수가 당시 정부를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로서 지역 갈등 극복, 과거사 규명, 대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 교수는 이러한 잘못된 의제 설정이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결국엔 민주주의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훗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역사청산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했을 때도 최장직 교수는 어쩌면 더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경제적 정책 개발인데 두 정부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정의관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약한 복지 기반과 취업과 고용 안정성의 위태로움으로 인해 노동 조건은 갈수록 약화되고 따라서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수가 늘어가면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민의 삶의 현장을 소위 민주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그의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1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장직 소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 경제적 기반이라는 총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한다는 그들, 노무현 정부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의 정책적 책임성은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불행하게도 민주정부들은 즉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위기를 불러오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2018년 9월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도 그는 비슷한 논조를 유지합니다. 촛불 시위 속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개혁 요구도 있었다. 적폐청산을 앞세운 개혁은 민생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사회 경제적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적폐청산에 치중하다 보니 민생 등 다른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최장직 교수의 비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참여자들에게 너무 깊은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와 9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와 진보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 중에 최장직 교수에게 크던 작던 지적으로 빚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 교수의 책과 글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투쟁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사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주저없이 최장직 교수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유로 최장직 교수는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제1의 타겟이 되어 집중 공격을 받았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나중에 안티조선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최장직 교수의 비판은 그래서 그저 수많은 원오브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역임하게 되었던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 및 학자들이 최 교수의 비판에 반론을 제기했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직접 반박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해서 사실 실력이 없었어요.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업보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이 거의 모두 7,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거학으로서의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데 그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정교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이들은 나중에 나이 먹고도 계속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들이 사회적 명망가가 되어서 정치인이 되면 그들이 살아왔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세훈 시장을 보면 됩니다.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하면서 계속 이상한 것만 하잖아요. 예전에 서울 디자인 어쩌고 그러다가 100m짜리 태극기 개양대 만든다고 하더니 그게 안 되니까 대형 밭드로총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서울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니 속도가 공언했던 만큼 안 나오니까 교통수단이 꼭 빨라야만 합니까? 라며 얼버무리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뒤에 그 밑에서 찍소리도 못하며 죽어 지낸 안철수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이들은 서민들의 삶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랬어요.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자기도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보수가 없잖아요. 독재 권력 군사정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수는 보수의 탈을 쓴 극우일 뿐입니다. 법원이 발급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 수십 명이 출동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나경원,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김기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윤상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정치를 혐오하면서 결국엔 히틀러, 트럼프처럼 내용 없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극우들에게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최장직 교수는 염려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취하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수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정치로 회귀하거나 내전 상태에 처합니다.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 즉 영어로 말하면 disenchantment라고 표현합니다. enchant라는 단어가 노래 chant를 불러서 주술 상태 혹은 마법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목 놓아 부르던 민주주의가 막상 도래했지만 자신의 실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는 게 힘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마법에서 깨어나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자신들에게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를 향해 두 팔 벌려 환호하게 됩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최장익 교수는 이 점을 염려했었습니다. 80년대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훗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다.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빈정거릴 때 최 교수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보다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좀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지와 신뢰가 더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훌륭한 제도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지역주의,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적폐청산, 과거사 바로 세우기 이런 것들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 그게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난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나라도 있고 역사도 있고 정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의롭고 유식한 진보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들은 척 만척합니다.
저는 이것을 선의는 있었으나 실력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우리 사회가 도달한 수준이 그 정도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부가 실패하는 과정을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지켜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 갖추고 있는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세계 최강국가 미국만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미국 진보 세력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 클린턴은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자신의 아내 힐러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에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깊었고 민간 보험회사들의 강력한 반대 로비 그리고 민주당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힐러리가 너무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때 뉴욕타임스 칼럼과 책을 통해서 어쨌든 좀 부족한 상태라도 일단 통과시켜라 라고 부르짖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의 글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복지정책은 일단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축소시키기 어렵고 점차 그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는데 강경파들의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여기서도 선의는 있었으나 실력은 없었습니다. 폴 크루그만은 훗날에 이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그 정책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한 정교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고 아주 경멸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 실패의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했던 의료보험 제도를 초기에 신속하게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상원 의석수도 2석 정도가 좀 많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침내 국민의료보험조차 없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공화당은 50회 이상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입법 시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사회의 정의가 정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앞선 정부의 실패 사례에서 학습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자기들이 하려는 게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봤자 사는 게 힘든 사람들에겐 먹히지 않습니다. 언어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통해 주장한 것처럼 마음을 먼저 사야 합니다. 공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그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혹할 정도로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성남시장이 되어서 교복 구입비 지원 정책을 실행했고 경기도지사가 되었을 때는 과거 리어커를 끊는 아버지가 밤에 주워온 과일을 가져오면 보관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배가 터져도 그날 밤 과일들을 다 먹어치워야 했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무상 과일 공급 정책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대신 공장을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산업재해를 겪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 산재 노동자 보호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라는 그 지역 자체가 대단히 묘한 구석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성남시 안에는 크게 수정구와 중원구와 분당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분당구 사람들이 자기를 성남시에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분당에 산다고 말합니다. 일산구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고양시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일산에 산다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서울에 산다고 하지 않고 그냥 강남에 산다고 하는 거랑 또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작은 지역단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자들과 싸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부자들과 척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개혁을 추구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이 추진했던 정책들 자체가 그렇게 급진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크고 작은 생활 정책들이 정의로운 거대 담론을 바탕으로 사회 변혁을 추구해온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에겐 성에 차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직접 보여준 것처럼 실력이 없었어요. 두 정부 모두 똑같이 부동산 정책에도 실패했고 검찰 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올바름과 친절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듯이 정의로움과 삶의 질의 개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정치는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의로움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움만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삶의 질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파시즘입니다. 히틀러의 파시즘 아니면 스탈린의 파시즘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이고 윤석열은 흉내내다 폭망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삶의 원리를 유독 정치에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학 교수로 살아온 조국 대표나 검사로 살아온 한동훈 전 대표가 뭘 알겠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이 없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국회의원도 해보고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되어 업적도 쌓아보고 그런 입법부와 행정부를 경험해보는 경험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것도 대통령은커녕 유력한 정치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감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되지 않는 것도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리더로 모신 건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장일 때는 정말 사이다의 화신으로 잘 싸웠지만 대표가 되고 나서 보인 모습은 말 그대로 능력 부족 그 자체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늘 싸움은 크게 벌이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관성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는 내용에 비해 언어를 지나치게 남용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임기 동안 보수 세력들로부터 빨갱이로 비난받고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인들로부터는 너무 온건하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트럼프라는 거대한 반동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곳에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정의로운 이미지로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실력을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좀 미진한 구석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고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 현상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설사 정치 검찰들이 그 제도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가 또다시 칼춤을 추어 공격하더라도 그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얼굴로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재명의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논평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똥칠하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나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간디를 암살한 사람 역시 간디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동원했던 힌두교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치 미칭왕이들은 정치를 종교화시킵니다. 거꾸로 종교 미칭왕이들은 종교를 정치화시킵니다. 열정과 강기는 한 끗 차이라서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들도 무서웠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남짓된 이재명을 성군으로 축쳐 세우는 사람들도 참 무섭습니다. 정치학자 임혁백은 그에 져서 비동치성의 동치성에서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분석하면서 여전히 한국 정치에는 막스 베버가 사용했던 개념인 가산주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산주의란 과거 군주가 국가를 자신의 가산, 즉 재산으로 여기고 관료 역시 공적인 공무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신으로 여기는 일종의 국가적 규모의 가부장주의를 가리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왕의 지위처럼 여기는 정치인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모두 여전히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가야 할 먼 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